지금 한국 얘기하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드린다는 게 다른 나라 안 좋다 뭐 중국, 미국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신나 재밌어. 근데 우리 모국을 그렇다고 또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드리는 건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자, 비트코인 28.2K. 뭐, 주말 사이에 변동성이 그리 없었습니다. 28.5K까지 갔다가 27.5K까지 내려왔다가 큰 변동성은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장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 빠졌죠. 자, 뭐 때문에 주말 사이에 빠졌는지. 자, 보시면 뭐 리플 쭉 상승하다가 상승세가 살짝 꺾였죠. 자, 이렇게 상승세가 살짝 꺾였고 비트코인 3,740, 이더리움 240만원, 솔라코인이 뭐 거래량이 제일 많네요. 이런 식으로. 자,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어요. 금요일날 상방으로 마무리를 했고, 자, 근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았을까? 주말에도 우리 비트코인 시장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24시간 열려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넘어오면서 살짝 저항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롱 비율 69.26%, 70% 거의 육박을 했죠. 자, 롱 비율 많으면 롱청산 나올 수 있는 가능성 70대 후반 보시면 된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패드워치, 이게 뭐냐면 5월달에 있을 FOMC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몇 bp 할 건지 그게 나오는 건데, 동결 46%, 그리고 25bp가 53%. 저번 시간에 25bp가 높았나요? 아니면 동결이 높았나요? 기억나시는 분? 동결이 더 높았죠. 근데 주말 사이에 25bp가 더 높아졌습니다. 요거 왜 그러는지 오늘 한번 싹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자, 주말 사이에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뉴스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8% 이상,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 80달러, 70에서 60 왔다 갔다 했던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자, 보시면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는 감산을 하겠다. 원래 작년 11월 달부터 거의 한 2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감산이 싹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감산이 나왔는데 작은 양이 절대 아니죠. 하루에 116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도 기존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달부터 3개월까지만 50만 bpd 감산을 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다시 수정을 했죠. 이번 연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감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 무슨 뜻일까? 감산하는 이유가 뭘까? 유가 올리려고, 뭐 올리려고도 맞고, 경기 침체 맞죠.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로 접어들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나진 않겠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급을 줄여줘야겠죠. 그러면서 가격을 우리 올린다, 맞춰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지금 미국은 뭐를 해야 돼요? 바이든 정부는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 연준에서 막 금리를 올리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를 했어. 근데 미국 정부는 정반대로 갔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 해서 그 명목상 20몇 개 주 상당하는 하루에 미국 1인당 거의 한 150에서 180만 원씩 지원금을 뿌리고 있었고, 불과 작년에. 그리고 4천만 명 해당하는 학자금 탕감 관련된 법안을 물론 하원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책 이런 그 정부 관련된 돈들을 계속해서 뿌렸어. 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잡아야겠죠. 지금부터는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바이든 정부도. 왜? 내년 11월 달에 뭐가 있죠? 대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가를 조금씩 잡아야 돼.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은행 리스크 터지는 게 좋을까 나쁠까? 지금부터는. 물가가 막 다시 치솟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무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슈를 최대한 시장에 영향을 안 줘야 돼.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물가를 지금부터 조금씩 잡아가야 되는데 사우디와 러시아, 미국이랑 지금 사이 당연히 안 좋죠. 지금 이번 감산 작품은 어떻게 보면 오펙 플러스에서 제일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사우디랑 러시아죠. 얘네들 작품이다. 합작품이다. 그러면 미국을 뭐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얘네들 합작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요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가격이 뭐라 할까? 조정이 되고 정해지고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요가 늘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오펙 플러스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해요? 수요보다 공급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푸냐 쪼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산 결정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대. 그러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까지 뭐 다른 방송들에서 다 알 수 있어. 경제방송 틀면은 누구나 다 알아. 여기서부터 이제 코인 이슈와 분석을 해드릴게요. 감산을 했으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죠. 자,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올라. 달러는 어떻게 될까? 떨어져야죠. 맞습니다. 왜 상승이야? 달러 떨어져야지. 자, 원유를 달러로 사죠, 우리. 그러면 내가 달러로 원유를 사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달러는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달러 지수가 지금 살짝 이렇게 떨어졌지만 달러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도 올랐고 달러 인덱스가 올랐어.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쭉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달러로 떨어져야 돼. 근데 달러가 왜 올랐을까? 달러가 오르니까 뭐가 올라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까지 1320원 돌파해버립니다. 비트조아님, 5월 금리 인상할까봐. 자, 보세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끝났어요? 현재 진행 중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5월 달에 25bp를 할 건지 동결을 할 건지 그게 궁금할 겁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동결이 더 많았죠. 더 많았습니다. 근데 25bp가 갑자기 50% 이상 올라와 버렸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연준이 5월 달에 25bp 하겠구나. 왜? 봐라,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했다는 건 물가 다시 한 차례 뛴다. 물가 이렇게 튀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을 안 해? 연준에서 당연히 금리 인상 하겠지. 그러면 오펙 플러스에서 116만 배럴 감산 나왔다는 거 딱 기사 뜨자마자 5월달 25bp 인상 확률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5월달에 당연히 달러도 강세로 돌아섰겠죠. 원래는 달러가 빠지는 게 맞아. 왜? 원유가가 올랐으니까. 단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가정하면. 근데 금리 인상 아직 안 끝났죠. 5월달에 25bp 하겠구나. 달러까지 강세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다? 우리 비트코인 시장 역시 하방에 영향을 주고 있죠. 주고 있고, 자, 원달러 환율, 당연히 달러가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슬금슬금 1320원을 돌파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또 다양한 이유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중국계 관련된 지표들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1분기 아시아 통화 중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가장 하락폭이 컸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산업부 3월 수출 통계 발표 6개월 연속 감소세. 우리 한국의 수입 수출이 안 좋게 나왔어요.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더 가팔랐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한국 얘기하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드린다는 게 다른 나라 안 좋다 뭐 중국 미국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신나 재밌어. 근데 우리 모국을 그렇다고 또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드리는 건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지금 반도체 수출 뒤집어지게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수출, 수입, 무역 수지 다 적자입니다. 수출이 6개월 동안 연속 감소세, 그리고 무역 수지는 13개월째 적자. 지금 이 정도 수출 수입이나 이런 실적을 꼽으면 진짜 역대 뭐 우리 1997년도 외환금융 위기라던가 몇 차례 없습니다. 2007 리먼 사태라던가 진짜 이런 몇 차례를 제외한 정말 안 좋은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말 힘들다. 그리고 또 6월달 이후에 또 우리 PF 시장 대출 이런 만기들 연체가 될지 금리가 올라짐에 따라서 그것도 이자를 어떻게 지불할지 이런 문제들도 참 마음이 아파요. 수출 전선 적색 경보 1년 사이 무역 수지 180계단 추락.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굉장히. 그리고 이따가 일본이랑 좀 반도체 관련 얘기 좀 드릴 건데 그거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 자, 8월 달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얘기가 된 거야, 이게. 얘네들이. 이번에 116만 배럴 감산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합작품이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얘네들 4개월 뒤에, 물론 이제 뭐 사우디는 제외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이랑 얘네들 같이 이제 러시아 들어가는 거니까 4개월 뒤에 어디로 가요? 브릭스로 갑니다. 브릭스로 가서 야 봐라 지금 이렇게 감산하고 우리 상하이라든가 이런데 원유 선물 시장 딱 상장시켜가지고 거래하자. 위안화 거래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쓸 수 있는 국제통화 발행해서 이런 얘기들 하자. 달러의 영향력을 죽일 수 있는 계속해서 이런 공격들이 거세질 겁니다. 8월 달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일정 한번 다뤄드리고 자, 일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월 6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예측치 20만 건.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6일 날 3일 뒤에. 그리고 그 다음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예측치 23만 8천 건. 그리고 실업률까지 같이 발표가 됩니다. 원래 예측치가 3.4%였는데 3.6%가 좀 올랐어요. 3.6%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4월 11일 날 중국 PPI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날 4월 12일 미국 CPI가 발표되는데 일단 이번 달 CPI보다는 다음 달 CPI가 조금 더 중요하게 됐다. 왜? 다음 달 CPI 왜? 116만 배럴 감산됐던 이런 것들 원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음 달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죠. 그래서 4월달, 5월달은 CPI가 뭐라 그럴까 중요할 겁니다. 예전만큼 중요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예측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 그럼 시장이 한 차례 또 울 수 있다는 거 요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하반기까지 큰 틀로 봤을 때는 빠집니다. 얘네들이 뭐 감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빠집니다. 빠지는 건 빠져요. 빠지는데 왜냐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은행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유동성 시장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한 효과와도 같다.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주는 게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면서 얼마나 좀 큰 영향을 줄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4월 13일 연준 FOMC 회의록도 발표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 날 소매 판매 지표 21시 30분 요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은 4월 19일 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18시 발표 예측치 8.5%
이것도 중요하고 5월 4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유로존 금리 결정까지. 자, 벌써 5월달 거까지 일정 우리 스케줄표에 나왔습니다. 자,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이번에 오펙 플러스 116만 배럴 감산하는 거는 사우디와 러시아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 원래 같아서 달러가 하락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물가 잡기는 글러텄다. 그러면 5월 달에도 25bp 연준이 하고 싶은 대로 금리 인상 하겠구나. 금리 인상 예상을 하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 원화 가치도 쭉 떨어지고, 지금 국제유가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90달러, 100달러 다시 작년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격대로 올라간다 그래.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게 뭘까? 가장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 CPI.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인플레이션은 빠집니다. 코인 이슈야, 인플레이션 어떻게 빠지냐? 올라가겠지. 헤드라인 수치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인플레이션은 빠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 지금 오펙 플러스가 이거 배럴 감산했네? 물가가 다시 올라가겠네? 걱정하시는 분들 계셔.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물가가 올라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가 예측치가 이번에 4월 12일 날 미국 CPI 예측치가 6.0%입니다. 저번 달에 6.0%였죠. 근데 만약에 그 오펙 플러스에서 막 감산을 통해 가지고 유가가 상승하고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 6.2.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시장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이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자세히 봤더니 뭐예요? 변동성이 심한 휘발유 가격만 크게 올라갔고 렌트비나 우리가 끈적끈적한 진짜 안 떨어지는 이런 물가들, 서비스업들 이런 물가들, 이런 것들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유가 요거 나중 되면 빠질 건데 라고 인식을 하고 어떻게 돼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막 이렇게 감산을 해서 유가가 올라간다? 미친 듯이 올라간다? 물론 100달러, 110달러, 120달러 올라가면 헤드라인 수치가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겠지. 근데 여기서 70달러, 75달러 살짝 올라가서 우리 월가 헤드라인 수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어. 그래도 시장은 이미 원유 가격이 빠진 걸 알고 있고 빠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걱정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요?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빠질 거 다 알아. 그럼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오늘 좀 처음부터 어렵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일 고민하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물가가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아닙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코인이슈님,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인플레이션은 뭐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뭔가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코인이슈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단지가 있어. 주택 단지에 옆에 공터에 새로운 신규 주택이 들어와. 그럼 거기 라인은 신규 주택이랑 거기 옛날 집이랑 거기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같았으면 기존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100세대가 있어. 근데 100세대가 더 들어온대. 그러면 주택 가격은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떨어져야지. 왜? 공급이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자, 신규 주택이 들어오고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400세대 계속 들어와도 가격이 올라. 왜 오르죠? 우리 2021년도 코로나 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옆집에서 1억에 거래하니까 1억 3천, 1억 5천, 1억 8천 계속해서 올라. 원래 같았으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 왜 올라요? 사람들이 주택이 공급돼도
가격이 오른다고 머릿속에 갖고 있어. 생각을. 이해되셨나요? 기대값이 있어. 어차피 이거 집 들어가면 요새 집값 계속해서 오를 거야. 물가도 똑같습니다. 물가 계속해서 오를 거야.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착화되면은 우리가 떨어지고 싶어도 연준이 막 금리 인상을 때리고 이것저것 유동성을 회수하고 해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일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또 장기 국채금리, 여기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가장 연준에서는 두렵다. 두려워한다. 왜? 1970년도 우리 폴 볼커 그때도 그랬고 기대 인플레이션 고착화되니까 금리 인상을 높게 올렸다가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는 거를 몇 년 동안 해요? 거의 근 10년 동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막 고통받고 막 금리 인상 언제 내요? 막 금리 인상 언제까지? 금리 인하 언제 해? 이거를 10년 동안 했어요. 왜? 어줍지 않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기대 인플레이션 고착화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고착화되는 걸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빠지는지 솔직히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시간대에서 뭐 나왔던 이런 것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구나. 진짜 미국인들이 휘발유 가격을 차감상 느끼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물가가 이렇게 다시 한 차례 뛰고 뭐하고 중요도가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다. 작년보다 좀 떨어졌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연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고착화. 요거를 보시면 되고 만약에 국제유가가 이제 80에서 막 90 100까지는 단기적으로 갔을 때는 100까지 가기 좀 힘듭니다. 왜냐면 수요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0에서 뭐 90, 100 막 좀 올라간다. 위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연준에서도 5월달 25bp 금리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브릭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요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국제유가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해결책을 미국에서 어떤 해결책 카드를 꺼낼 건지 이번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냅둘 수 없을 겁니다. 작년 7월 달에 바이든이 사우디 빈살만을 만나러 갔어. 그때 진짜 막 조급해서 갔을까? 다급해서? 나 지금 당장 2년 뒤에 대선이야. 우리 증산 좀 해줘. 다급해서 갔을까? 그때는 다급한 거 1도 없었죠. 왜냐면 이런 모션이라도 보여줘야 돼. 왜?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대통령 너 뭐하고 있냐? 가지도 않고. 자존심 상해도 빈살만 어린 놈한테 먼저 가서 얘기해야 돼.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는 시츄에이션이라도 해야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 우리 도마님 역시 이스라엘과 유럽을 연결해주는 천연가스나 이런 원유 간을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원유 증산보다는. 왜? 이스라엘을 만났다가 사우디를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낌이 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지금 어떤 해결책을 꺼내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산시장에 단기적으로 뭐 좋고 장기적으로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월 달에 브릭스에서 정상회담 꺼내고 뭐 새로운 국제통화 발행하고 그러면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도 중국 견제하고 브릭스랑 또 이것저것 티격태격하면 우리 자산시장은 자연스럽게 좋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 해당하는 기업들 재무제표가 좋게 나와야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야 주식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수출 수입이 안 되고 무역도 안 되고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 거기다 경기 침체며 은행들 뱅크런이며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좋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회만 주고 열차는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